네, 7월 29일 장 마감 후 8.15 모니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 아주 의상을 시원하게 입고 오셨는데요. 날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더운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끝나겠죠? 이거, 예. 오늘 또 비 온다는 거 보니까. 네, 예. 진짜 덥긴 해요. 네. 일단 우리 시장도 이렇게 더위에 먹은 것처럼 뭔가 상승을 해도 희마리가 없어 보이는 느낌? 맞습니다. 네. 예. 뭔가 맥이 쫙 빠진 느낌이 들거든요. 예.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평가해 주시죠.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름대로 선방한 분위기가 좀 연출이 되긴 했습니다. 뭐 지수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다소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기관이 3일 연속 들어오고는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방송에 종종 씁니다. 더위 먹은 배추잎 마냥 쫙 늘어져 있어가지고, 네. 뭐 올라도 뜨뜻미지근하게 오르고, 빠져도 그렇다고 해서 뭐 확 빠져서 뭐 기회를 확 주는 것도 아니고, 빠지면 뭐 좀 찝찝하다라고 표현할까, 이게 방송 용어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좀 빠지고, 올라도 그렇게 화끈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 또 개별 그 순환매가 아니라 개별 테마 종목들은 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정말 테마 종목 하시는 분들은 주위에서 보면 요즘같이 재밌는 장에 왜 더위를 느껴? 뭐 이런 분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건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이고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대다수의 분들은 정말 장 재미없고, 이거 뭐 봐서 뭐 하냐, 그냥 휴가나 가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요새 며칠 저도 뭐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냥. 네. 별로 관심도 없고 떨어져봐야 얼마 떨어질 거고 올라가야 맞습니다. 얼마 오를 거고. 예. 뭐 만약에 이게 좀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뭐 아무래도 쉬면서 포털 사이트 뉴스들 보는데 거기서 거론이 될 텐데, 거기서 거론 안 되는 거 보면 정말 그냥 장은 흘러간다, 이렇게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근데 삼성전기, 예. 삼성전기도 상당히 조정을 받았었는데 예. 흐름이 좀 좋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나름대로 삼성전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삼성전기가 2분기 실적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나왔습니다. 2분기 매출이 2조 한 4천억 정도, 2조 한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은 한 4천억 정도, 3천억대 후반 정도 나왔는데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어요.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왔고, 전분기 대비해서도 실적이 좀 늘어났죠. 그런 부분들인데, 뭐 삼성전기만 그러냐? 여타 다른 뭐 들도 다 좋게 나오지 않았냐? 삼성전자, 뭐 S-오일 뭐 다 좋게 나왔는데 왜 삼성전기만 유독 찍어서 얘기를 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 새벽에 끝난 애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드리면, 애플 사상 최고의 이익을 구가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가가 빠졌어요. 네, 쭉 빠졌죠. 예, 주가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 같은 경우 단기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휴대폰 반도체 부족 현상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감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멘트 이후에 전 조정을 받았다고 보이는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MLCC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공장을 증설도 검토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텐진 공장 같은 경우는 2분기부터 이제 본격 가동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3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그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에 있어서 주가가 드라마틱하게 움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증설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좋은 것은 다들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지금까지 좋은 건 다 인정하겠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확정 실적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멘트가 없었다. 이게 좀 아쉬운 건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 새로운 멘트가 있었고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저는 단순하게 물량을 늘려서 이 늘린 물량이 판매돼서 매출과 영업이 늘어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회사에서 증설을 한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 전에 결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게는 몇 년, 짧게는 몇 개월 동안 이게 하게 되면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부지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게 과연 판매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런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식당이 식당을 늘렸을 때 잘 못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지금 뭐 계속 공장을 증설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소위 말해서 좀 빵빵하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근데 지금 삼성전기 물론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자금도 뭐 주주들한테 안 벌리고 우리 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런 기업들에겐 새로운 희망을 주주들에게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멘트를 드릴 수가 그렇죠. 있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실적도 좋은데 증설을 통해서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기대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예. 일단 뭐 매력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삼성전기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됐을 때 낙수 효과를 받는 또 후방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2차 산업?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기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삼성전기가 뭐 여러 사업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삼성전기를 바라볼 때 MLCC가 가장 이번에도 또 MLCC가 가장 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차량용 MLCC까지도 현재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MLCC라는 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있어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반도체가 제대로 구동하려면 거기에 MLCC가 붙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반도체 혼자만의 이제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차량용에도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뭐 굳이 저도 이제 낙수 효과 이런 부분들을 좀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특정 기업을 얘기하기보다는 MLCC와 관련된 소부장 업체들은 전부 다 앞으로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들에 지금은 완성업체 단위보다는 소부장 쪽에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특히 MLCC도 그렇고 반도체 장비주들도 그렇고 2차 전지 소재주들도 그렇고 곁들여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올 연말까지 예. 중소형주가 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보다는 삼성전자보다 그 반도체 소부장, 네. 뭐 현대차나 기아보다 또 자동차 업체, 예, 부품 맞습니다. 업체 이런 식으로 뭐 예. 배터리도 완성 배터리보다 2차 그 소재 업체들 네. 이게 동의하시나요? 예, 저는 동의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시각도 뭐 저의 삐딱한 시선이겠습니다만 이런 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펀드 매니저라면 어떤 종목을 건드려서 과연 수익을 낼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2020년에 펀드 매니저들이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일반 고객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펀드를 해지해가지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보다 내가 해보니 수익률이 더 좋더라. 그래서 펀드를 해지하고 직접 투자에 나섰죠. 그렇지. 그런데 2021년에 딱 들어왔을 때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이 삼성전자가 말해주듯이 정체돼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순환매가 돌다 보니까 펀드 수익률들이 다 회복이 됐어요. 그러면 제가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삼성전자를 살까요? 소부장을 살까요? 삼성전자를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100% 제 추측입니다. 삼성전자를 사게 되면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수가 올라가면 저를 평가하는 상대적인 지수인 벤치마크 지수가 올라가 버리게 되죠.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 시장 수익률이 올라가죠. 근데 내 펀드 수익률은 가만히 있고 시장 수익률만 올라가게 되면 제 평가가는 낮아지게 되는 거죠. 2020년을 또 한 번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더군다나 지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비중들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면서 상대적으로 내 수익률도 안 나고 내가 평가도 못 받고 하는 펀드 매니저라면 저라면 소부장 쪽에 투자를 할 것이다. 거기에 그게 첫 번째 논리고요. 두 번째 논리로는 소부장들이 영업이익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요? 예, 소부장들이 영업이익률이 더 좋고 우리가 이제 랄프 렌저라는 그러한 작지만 강한 기업에 투자하라라는 소형주 전문 펀드 매니저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가 대형주는 평가하기가 쉽다. 그리고 컨센서스가 형성이 많은 분들이 동일하게 된다. 지금 우리가 8.15 머니톡을 필두로 해서 많은 유튜버 관계자분들께서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컨센서스를 항상 제시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동의해서 주식을 사고 계신데 우리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뭐 쉽게 건들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잘 안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그쪽이 더 좋더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초과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 이 부분까지 합쳐지게 된다라면 중소형주 단들이 연말까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도 그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대차 괜찮을 거 자동차주 괜찮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걸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LG화학이니 예. 뭐 SK 이노베이션이 예, 맞습니다. 이걸 계속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네. 지금이라도 그러면 하고 그 섹터 내의 그 후방 중소형주로 옮겨 타야 되느냐? 이게 이제 실질적인 고민이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저도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답은 명쾌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보면 좀 뭐 이런 말씀드렸더니 뭐 어느 분이 댓글에 꼰대스럽다라는 댓글을 달리셨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자 했던 게 저는 많은 투자분들에게 그래요. 2020년을 빨리 잊어버리시라. 2020년처럼 대형주들이 하루에 7, 8%씩 올라가고 일주일 사이 20, 30% 수익이 나는 것은 제가 증권시장에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보기 힘든 장이었고요. 그렇죠. 이젠 정상화됐다라는 겁니다. 정상화된 장에서 밀리지 않는다라면 이런 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은행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바라보겠다라고 한다라면 저는 대형주 그냥 들고 계시라. 그냥 대형주 그냥 들고 계시고 뭐 안 쳐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본다라고 해서 항상 올라가는 거 아니니까 그냥 묵혀두시는 것도 하나의 그 주식들이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가야 될 주식이다라고 저는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 내가 트레이딩에 능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절매를 좀 잘할 수 있고. 그게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손절매.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못 하신다라면 종목 교체 섣불리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도 올라가다가 흔들리죠.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올라가다 흔들리죠. 저는 이게 더 갈 거라고 봅니다만 이 흔들릴 때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는 자금력과 심리관리, 그 다음에 계좌관리에 있어서 손절매 어떤 종목들은 그냥 훅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들을 보면 백신, 뭐 치료제 이런 것들 올 초만 하더라도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다시 올라가려고 한다라면 저는 희망이 별로 없다라고 보여. 이거를 장기 투자한다? 제가 볼 때 그럼 코로나 끝나고도 장기 투자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옮겨 타야 되느냐의 대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리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제 자신은 대형주라서 저는 그냥 묵혀두고 있습니다. 요즘 잘 안 보고요. 그러니까 예. 이 장단점이 있잖아요. 예. 그 소형주에 가서 우리가 100% 돈만 벌 수 있다는 확신만 있다면요 그렇죠. 가는데 예.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하나는 일시적으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중소형주의 특징은 또 떨어질 때는 급락을 해버리니까 네.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이 업계에 있는 뭐 이제 인맥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소형 능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는 뭐 갖고 매매하니? 그랬더니 형님 이런 종목 사십시오. 이렇게 몇몇 종목들을 던져주는데 정말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막 욕구가 되는데 저는 손절매 잘할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거기에 그냥 묵혀두고 있다. 뭐 그것도 나쁜 전략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살 기회도 충분히 주지만 팔 기회도 충분히 주잖아요. 주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에서 뭐 7, 80% 먹더라도 내가 이거를 2, 3년 두고 3, 40% 먹는다 그러면 저는 제 그릇에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 삼성물산도 오늘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주가 흐름이 괜찮더라고요.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도 네. 삼성물산 좀 제가 종가는 확인 못했습니다만 삼성물산이 오래간만에 좋았는데 삼성물산이 그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삼성물산 실적이 좋았고 삼성물산 실적들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오늘 나왔어요. 리포트가 나온 거를 우연찮게 저도 삼성물산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이제 건설 사업 부분은 뭐 거의 또이또이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상사 부분에서 매출이 확 늘었고 영업이익이 확 늘었고 그 외에 지금 삼성그룹이라든지 여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게 적자 사업 부분들을 정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적자 사업 부분을 정리를 일정 내부적으로 한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신사업 분야라고 일컬어 있는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나름대로 신사업 부분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삼성물산의 비전이고요. 여기서 또 하나 하는 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거치도 좀 언급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지금은 뭐 정부에서도 분명 선을 긋고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인데 뭐 일부는 뭐 특사는 아니더라도 가석방을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됐든 상속세 문제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제는 오너 리스크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어찌됐든 오너 리스크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됐다. 증권가는 그렇게 리포트를 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삼성물산을 위시해서 아까 삼성전기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뭐 삼성전자도 뭐 12조 5천억인가 12조 5천억 나왔습니다. 오늘 네. 확정치가. 예. 엄청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별로 와닿지는 않는데 제 돈이 아니니까요. 삼성그룹이 이렇게 실적이 좋아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삼성이다라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삼성그룹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더 커져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제는 뭐 삼성그룹도 원래 범삼성 계열 하면은 뭐 한솔이라든지 CJ라든지 뭐 신세계라든지 다 삼성 아니겠습니까? 이제 또 삼성도 뭐 따님과 아드님이 이제 또 나눠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사를 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삼성그룹주들이 이런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면 우리는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좋은 팁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과 한국은 투자 패턴도 다르고 업황도 다르지 않습니까? 미국 그렇죠.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정말 좋은 기업들만 있고 전 세계를 무대로 뛰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삼성이 있죠. 그리고 삼성이 자체적으로 변화를 계속해서 모색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정말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삼성전기가 됐던 물산이 됐던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처럼 새롭게 투자하는 입장이고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이라면 삼성전자의 몰빵을 조금씩 분산을 해서 제2의 삼성전자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기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삼성전자를 갖고 싶다라고 하면 1억을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1억을 뭐 3천만 원씩 쪼갠다든지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100만 원 이제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꼭 삼성전자만 아니더라도 나머지들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삼성그룹주 중에서 아직 네. 이렇게 좀 가격 반등을 제대로 못한 게 뭐가 있을까? 네. 이걸 찾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뭐 물산이 될 수도 있고, 예, 뭐 전기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물산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제 아직까지 회장 취임을 안 했으니까. 그게 지주사죠, 삼성물산이. 네, 지주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에버랜드가 제일모직이 됐고 그게 삼성물산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여기에서도 하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잘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래서 들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그 석방, 네. 특사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을 네. 그러면 주가 도움이 네.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 예. 그러지 않은 분들은 뭐야 법 집행을 좀 까다롭게 해야지 뭐 이런 그렇죠. 이게 이제 충돌이 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사실 한두 달 전쯤에 괜찮다라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왔었잖아요. 나왔죠. 예.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실 또 지금 가격 인상들이 예. 좀 연달아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오뚜기에 의해서 농심도 지금 라면 값을 좀 인상을 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원자재 가격이 올랐으니까 인상하는 건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건가요? 저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뚜기하고 농심을 그 기업 보고서를 보진 않았는데 CJ 제일제당에 대한 그 보고서를 좀 봤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 거기서 이러한 뭐 주요 품목들이 그 최근에 한 9% 정도 오른 것으로 보고서를 그렇게 냈더라고요. 그 가격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가격이? 원자재 자기네들이 갖고 오는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그쪽 거래하는 것들은 장기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대량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소비자 가격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되겠죠. 근데 대략 한 9% 정도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뭐 오뚜기도 11% 올리겠다. 뭐 그런 부분 이제 업체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거의 뭐 한 10% 정도 올랐다라고 본다라면 10% 정도 올라서 10% 정도 올린다라는 것은 지금 원가를 반영한다라는 거죠. 도저히 근데 우리의 또 기업들의 특성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반영을 하고 떨어지게 되면 좀 덜 반영하고 안 반영. 안 반영하든지 덜 반영하든지 라면값 내려갔다라는 거 그 인하는 인하는 한번 거의 안 올리면 된것 그걸로 같습니다. 끝이죠. 예, 지금 나름대로 기름값만 그냥 기름 넣을 때마다 조금씩 보는 정도지 진짜 라면값, 초코파이 가격 안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정가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러한 시기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선거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것들이 올릴 때 보통 선거 만약에 지금 새로운 어찌됐든 우리가 내년 초면은 새로운 대통령을 그렇죠. 선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든지 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될 거고 그 당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물가를 인상시킨다?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지지율이 40%가 넘는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이제 다음
보통 레임덕이 레임덕이라고 봐야 되겠죠. 생기죠. 예, 레임덕이 지금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이러한 업체들이 올릴 수 있는 계기가 없을 것이다. 그게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원자재 가격이 한 10% 가격 올랐다라고 한다라면 영업이익률이 대략 뭐 한 7, 8% 정도 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적게는 뭐 6에서 4% 정도밖에 기업들이 그렇게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간 안 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못 내는 상황에서 이렇게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상품 가격을 올렸다라는 것은 해당 기업체 입장에서 본다라면 나름대로 잘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주주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열불 터질 일이지만 주주 입장에서 보면 정말 잘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로 이제 여러 가지 공산품이 됐든 우리 실제 필수 소비 그 뭐라 그래 식품류가 됐든 예, 필수 소비 품목이 되는 거죠. 예. 올라가잖아요. 예. 이것이 투자의 관점에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건 하나의 그 일시적인 어떤 그 이벤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살만한 가치가 있다. 아예 펀더멘털 자체 이익이 확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원자재 가격을 판매가에 전이할 수 있는 기업과 원자재 가격의 인상을 판매가에 전이 못하는 기업이 있는데 전이 못하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한전, 가스공사 이런 그렇죠.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도 별로 매력이 없다. 그렇지만 원자재 가격을 하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고려아연 같은 경우. 철강 쪽이 그렇죠. 예, 기철도 그렇고. 즉각 바로 이제 반응해서 원재 가격이 올라가면 이런 것들이 따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식품도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올랐다라는 지금 인상들을 좀 주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유가도 75달러를 피크로 해서 물론 100달러 얘기가 나오기는 있습니다만 지금 70달러까지 주춤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건 선반영돼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이제부터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에 조정 시에는 이익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저는 식음료 쪽에 대한 투자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라면 충분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경기방어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지금 시절이 예를 들어서 고점에 대한 논란도 좀 있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럴 땐 또 이 경기방어주가 또 네.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잘 참고하시고요. 요즘 주식 시장에 새로운 룰이 생겼다 이런 네.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섹터 투자할 때 1등주 투자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대장주. 예. 이제 가장 크고 매출 좋고 이익이 좋고. 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1등주보다 2등주의 어떤 주가 네. 퍼포먼스가 훨씬 좋다. 네. 이런 데이터가 나왔다고 하네요. 네, 지금 뭐 저도 이거 보니까 거래소에서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낸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어떤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우리가 결국 기업의 이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원 대리 시절만 하더라도 1등주가 올라가면 2, 3등주들이 따라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차장 부장 됐을 때는 1등주만 사라. 2등주는 뭐 격차가 워낙 벌어지니까 1등주만 사라.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1등주냐 2등주냐를 안 따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1등주냐 2등주냐 따지는 게 아니라 어떤 놈이 똘똘하게 영업이익을 잘 내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시총도 지금 확확 변하지 않습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옛날에는 IT만 올라야 코스피가 올라가지만 지금은 네이버 카카오의 영향력이 커졌고요. 코스닥도 제약바이오가 올라야만 되지만 지금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펄어비스 같은 영향력들이 이제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라면 이제 1, 2등주에 대한 어떤 그 상황이 과거의 도식처럼 이렇게 맞지는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놓고 보면 전에는 같은 비슷한 회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분야가 완전히 나눠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제 좀 예, 이쪽은 반도체고 이쪽은 전장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같은 게임주 내에서도 NC소프트와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 카카오 게임즈의 이번에 새로운 게임이 NC소프트 유저들을 또 뺏어오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는 카카오 게임즈의 시총이 NC소프트의 시총을 넘어설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어떠한 대장주가 나서서 그 다음 그 밑에 단에 있는 주식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이제 그 가치를 평가를 올바르게 하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명한 투자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데이터를 보니까 재밌네요. 이게 거래소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예. 5월 말 대비로 23일까지 7월 23일까지의 그 시총을 비교해 보니까 등락률을 비교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5%인데 LG전자는 9.5% 상승을 했네요. 네. 그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뭐 화나겠는데. 이건 뭐 연초 뽑아도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NC 소프트는 마이너스 6.5%인데 카카오 게임즈는 92%. 예, 카카오 이게 게임 순간의 선택이 완전히 예. 그러니까 그 게임 하시는 분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이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카카오 게임즈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을 딱 했을 때 그분 생각이 그거였답니다. 야, NC 소프트 리니지 하는 사람들이 오겠는데? 딱 그 얘기가 나오면서 증권사에서 그런 시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게임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유저들이 일로 온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 게임즈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좀 기울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LG 화학 대비해서 SK 이노베이션이 많이 올랐다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지금 뭐 SK 그룹 같은 경우는 저는 SK 그룹이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뭐가요? 저는 SK를 너무 약간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는 같은데. 것 같은데 네. 주 SK에 대한 뭐 사랑은 조금 제가 이제 자제를 하겠습니다만 SK 그룹이 과거의 SK 그룹 모습에서는 조금 회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좀 뭐 대외 활동을 하시고 얼마 전에 미국도 가셨고 돌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다양한 자회사들 상장시키는 거 봐서는 과거의 SK는 그 침묵의 은둔의 SK 이미지는 많이 벗어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저희 좀 슬픈 데이터를 하나 봤는데 예. 현대차 같은 경우는 5월 달 대비 마이너스 4%고 예. 기아는 이거보단 좋다 해서 0.9% 상승이네요. 아니 근데 예. 우리가 재밌는 게 5월 달서부터 네. 정말 앞으로는 자동차주가 대세다. 예, 맞습니다. 뭐 현대차, 기아 이게 앞으로 뭐 실적도 좋고 뭐 막 뛰었잖아요. 모든 네, 증권사에서. 맞습니다. 근데 실적은 정말 좀 초라하네요. 그걸 덧붙여서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사야 된다. 슈퍼사이클이다 5월부터 외치지 않았습니까? 올해 뭐 개인들이 30조 이상 샀다 그러던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2020년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이긴다라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저는 깜짝 놀란 게 고객 탁금이 65조를 유지하다가 지금 이제 카뱅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리긴 했습니다. 그렇죠. 58조가 몰리긴 했습니다만 고객 탁금이 60대 초반까지 또 확 빠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의 바로미터예요. 공모가 늘어나면 우리가 2015년, 16년도에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올랐잖아요. 16년도에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의 상장이 늘어나면서 제약바이오가 끝났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크래프톤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돈들이 거기에 묶이잖아요. 그렇죠. 예, 크래프톤이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돈이 물리면 그전에 이렇게 돌아다니던 돈 중에 일부는 여기에 묶이다 보면 결국 시장은 거의 조금 조정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건 뭐 투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 좀 감안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같아서는 네.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답일까? 아니면 어느 정도 적정 수익이 났을 때 그냥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네.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이거 가지고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2020년에는 장기 투자를 부르짖는 또 강력한 분이 계셔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조금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뭐 누구를 지칭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그분 말 중에 일정 부분은 맞고 일정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장기 투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 투자가 맞으시는 분들도 있고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고 마음하신 분들이 지금 흔들린다라면 여러분들은 장기 투자랑 성격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짓 투자하셔서 장기 투자가 어렵다 힘들다라고 얘기하신다라면 장기 투자는 10년, 20년을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1년 투자하셔서 힘들다라고 한다면 솔직히 본인을 바라보세요. 내가 장기 투자가 맞는지. 그러니까 이런 걸 제일 속 쓰려 하죠, 보통. 네. 뭐냐면은 어쨌든 수익률이 10% 혹은 네. 뭐 15% 났어요. 네. 하지만 장기 투자로 계속 놔뒀더니 이게 도로 쑥 내려가서 그렇죠. 원금 근처로 예.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거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거구나. 이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분도 이게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단순하게 장기 투자를 그렇게 장기 투자라고 하는 게 있어서 중요한 게 저는 두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심리 관리인데 이 부분은 뭐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자금 관리예요. 그러니까 계좌에 있어서 포트폴리오와 자금 관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큰 돈을 갖고 장기 투자한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큰 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오히려 접근해야 되고 장기 투자는 변동성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큰 변동성을 이기기 위해서는 금액이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차제에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 올랐다가 지금 2, 3% 올라왔다. 그러면 장기 투자니까 기다린다라고 했는데 그게 푹 빠져버리면 또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가 돼버리죠. 그때는 여러분들 수수료 위에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된다라는 것도 그래서 장기 투자가 쉽지 않다라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참 주식 투자가 어려운 거구나. 어렵죠. 아마 당연히 어렵죠. 깨닫는 분들이 예. 아마 갈수록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이게 작년 생각을 완전히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잘 그게 쉽지가 않은 게 그래도 작년 같은 게 한 번은 또 오지 맞습니다. 않을까. 사람이기 때문에. 예. 아, 요거 다 내가 살 때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기대감들이 있고 아 요것만큼은 이렇게 될지 않을까. 예. 따상상 안 된다고 했는데 맥스 같은 경우 따상상 상까지 지금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맥스트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다시 그 알체라의 어떤 그런 거 여러 예. 가지 맥스트가 처음에 따상하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죽었잖아요. 맞습니다. 메타버스주들이. 예. 이제 다시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서 메타버스의 좀 흐름도 좀 달라지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실질적인 메타버스라고 지금 이제 명칭을 붙이는데 과연 그런 거 거기에 저는 불을 지른 게 아마존이 우리가 메타버스로 가겠다. 이렇게 그게 또 불을 질렀다라고 다시 한번 불을 질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는 그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어차피 테마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궁극적인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큰 시세를 한번 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큰 시세 내고 바로 시세 내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기다리셨다가 또 한번 시세 올 때를 한번 체크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것들을 네. 바탕으로 어떤 섹터에 내가 주식을 살려고 할 때 예. 대장주보다는 뭔가 이렇게 탄력성이 높은 이등주를 네. 사야 되는데 네. 그 이등주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단지 매출이 1등 다음으로 높은 이익이나 매출이 그 기업을 선택할 것이냐. 이 기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저는 좋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1, 2등주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대차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고 기아차가 따라간다. 이건 1, 2등주가 확실합니다. 그렇죠. 확실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1, 2등주라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1, 2등주라고 보기에는 서로 누가 1등이죠.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어폐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업계 내에서 점유율도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리포트도 공개가 되고 있고 포털 사이트에 많은 유튜버들께서 기업 분석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고 블로거들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러한 영업이익이 우리가 예상한 거와 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쪽들의 기업들에 집중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2차 전지에서 완성업체는 정말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머니톡 초반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던 사항인데 완성업체보다는 소재업체를 사라고 그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완성업체는 지금 물론 LG화학이 현대차와 인도네시아의 합작사를 설립하겠다라고 해서 내재화 부분에 있어서 LG랑 손을 잡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곤 그렇죠. 있습니다만 인도네시아의 공장을 설립하면 우리 기술도 우리 자본으로 가는데 우리 업체들이 소부장이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매출도 이만큼인데 인도네시아 공장이 또 이만큼이면 1조 5천억을 투자한다는데 소부장 업체들이 또 수혜를 보게 되겠죠. 또 다른 업체들이 시작하면 또 소부장 업체들이 수혜를 보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소부장 업체들 결국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는 대형주보다는 작은 기업들이 시세를 낼 것인데 문제는 이제 고민이죠. 내가 이런 기업들을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성향들에 따라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재미없는 장이 계속 유지가 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재밌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그 정도에서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가 지나가면 원론적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감당할 만한 그다음에 그렇죠. 약간 예.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빠르게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손절 잘하는 예. 어떤 이런 고수의 영역에 있는 분들이야 뭐 고민할 거리가 없지만 맞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 할 예. 테니까 그러지 않은 분들이 그거 흉내내다가
이게 아주 그냥 쓴맛을 보게 되니까. 쓴맛을 보게 수업료 소위 말해서 수업료를 많이 내죠. 네. 수업료를 많이 내니까 또 한 가지 살짝 팁 말씀드리면 수업료 내시 좀 덜 내시려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의매매 연습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예. 근데 어떤 분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모의매매하면 실력이 안 는다고 네. 막 뼈 아프게 그냥 막 속상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돈을 잃어야 예. 그게 막 뼈에 사무치면서 맞습니다. 예, 이게 막 몸에 습관으로 딱 박힌다고 그 어떤 진짜 패턴이. 뭐 속된 말로 그런 제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매매를 잘못하면요 스스로 손가락 주문을 넣은 손가락이 잘못한 건지 결정을 내린 머리가 잘못한 건지 어떤 걸 잘라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뭐 농담 아닌 농담 그런 걸 느껴 보셔야죠. 네. 예. 근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고민을 할 정도로 지금 뭐 어떤 테마주들이 오른다 해도 예. 순환매라고 표현하기도 정말 어려운 맞습니다. 하루 이틀 만에 막 테마가 끝나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월, 6월 달엔 순환매가 맞았고요. 순환매. 예, 저는 이렇게 좀 용어를 좀 구분을 하자면 그때는 네이버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쉬었던 조선, 자동차, 철강, 건설 이런 업종들이 돌았고요. 지금은 메타버스냐, 2차 전지 소재냐, 아니면 그 상장 주식과 관련된 거냐, 코인과 관련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돌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5, 6월 달에 업종이 순환할 때는 이익들이 뒷받침되면서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야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대체적으로 다 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메타버스 테마죠. 코로나 지금 뭐 백신 지금 뭐 일부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인도네시아에서 뭐 나타난다는데 인도에서 지금 뭐 저 백신 이제 치료제 시험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 베트남에서 실험한다는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테마죠 결국.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돌다가 지금은 테마까지 왔다. 이런 현상이다라는 것도 시장을 정확히 읽으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 테마가 움직이게 되면 시장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라는 것도 경험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부각되는 테마를 쫓아갔다가는 이미 이거 물리는 거가 정말 확률이 높아지죠. 확률이 확 올라가니까 한번 생길 것 같은 테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게 부각되면 팔고 나오는 게 정말 좋은 시나리오인데 네. 혹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네. 어떤 예정돼 있는 이슈 혹은 테마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다가 벌레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거는 벌레가? 네,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히 테마가 맞아야 되는. 제가 그 말씀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 지금 오늘도 오스템 임플란트가 10%가 올랐고 삼성전자역도 한 9% 올랐거든요. 와, 많이 올랐네. 예, 그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때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처음 받았을 때 10만 원 받았을 때 가장 많이 바꾼 게 안경, 그 다음에 치과 치료 이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난지원금 25만 원 이제 주지 않습니까? 주게 되면 그런 쪽들에 관심을 가지셔라고 했는데 그런 쪽들이 그제로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안 보고 있고요. 해외 진출 모멘텀을 보고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런 테마들을 우리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예측을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겠고 다음 테마는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살아있는 테마, 이제 물론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지금 현재 여당의 유력 주자들 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부동산 규제 완화. 그렇다면 건설이 되면 건자재까지 되지 않겠는가 정부 테마주들. 그 다음에 지금 뭐 누가 이제 뭐 여당에서 나서시는 분들 있고 야당에서 나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인맥주들은 지금 안 움직이죠. 인맥주들은 이미 끝난 상황에서 정책주들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선거와 맞물려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뭐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들 뭔가 지금 현 대통령께서 남북관계에 획을 하나 그어놓고 퇴장하시겠다라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읽어내시고 그런 것들이 반응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라면 뭐 용돈벌이 식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것도 조금 소액만.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나름대로 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네. 사실 얼마 전까지 그 콘택트 경제주 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이렇게 부각되다가 좀 하락했단 떨어졌죠. 말이죠. 예. 지금 이렇게 뭔가 극에 다다르는 어떤 분위기, 델타. 맞습니다. 예. 이때가 또 콘택트주 살 기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 델타가 이게 생각보다 조금 지금 이제 공포감을 자아내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제가 느낀 거. 너무 겁을 먹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백신 우리 접종률이 좀 높아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백신은 1차 접종했고 이제 좀 있으면 2차 접종이 이제 날짜가 다가오는데 1차 접종했을 때는 정말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뭐든지 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저는 조금 움츠려들었고 글쎄요. 뭐 일단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뭐 다들 그렇죠. 해외여행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내년에 갈 수 있을까? 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움츠리는 입장이라 조금 더 보고 사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뭐 새롭게 그런 관련주들이 한번 시세를 한 2주 전에 냈었죠. 그렇긴 합니다만 조금 더 봐도 되지 않을까. 너무 그러니까 다가올 미래는 맞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분명 델타 변이가 끝날 것이고 끝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너무 빨리 사는 것도 조금 오래 기다릴 수 있다. 근데 뭐 정말 장기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하여튼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지금 우리가 지수 이런 거 신경 쓰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그냥 이 시장에서 그래도 좀 뭐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섹터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단연코 섹터를 바라보게 된다면 2차전지 소재단. 2차전지 소재, 그러니까 2차전지 완성이 아니라 배터리가 아니라 제가 올 초에 제 다른 뭐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저는 2차전지 완성업체다라고 외치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물적 분할하면서 뷰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2차전지는 저는 MLCC나 반도체처럼 필수 품목이 될 것이다. 4차 산업에 있어서 사물 인터넷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타버스도 여러분들 전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원 다 2차 전지이기 때문에 2차 전지가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되면 지금 우리나라 완성업체보다는 소재단에 있는 기업들이 더욱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물론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는 분인데 그러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여러분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분명 시장에 있어서는 한 번에 크래시가 오거든요. 그럴 때마다 과감하게 매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할 저점 매수. 그렇습니다. 네. 혹시 탑픽으로 보시는 데가 있나요? 지금 뭐 에코프로와 관련된 에코프로비엠은 상당히 조정받지 않았어요? 그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관심을 가장 받고 있는 쪽은 그쪽이고요. 뭐 소재단에 있는 첨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다 증설 이슈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주식시장이 요새 쉽지가 않아서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생각해보고 그렇죠. 예,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풀어주신 YG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곧 이어서 전 국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이창훈 단장님 모시고 또 주식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전 국무원연금 자금운용단 단장이셨죠? 이창훈 단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 요즘 그 뭐죠? 중국 증시가 이 아시아 증시를 되게 불안하게 만드는 그랬죠. 요인이 됐었죠. 네, 그 급락하던 중국 증시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이틀 아주 폭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기술적 반등일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지금 정부에서 엄청난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깨지면서
계속 어떤 네. 하락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시장이 좀 걱정하는 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규제가 나왔던 거는 이제 플랫폼 기업 처음에 나온 거는 저 알리바바 엔트그룹 상장 때부터 그렇죠. 문제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공유 차량이죠 DD가 상장됐는데 그거에 대한 규제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디지털 그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이 독과점적인 규제 뭐 이런 게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또 저 며칠 전에는 그 사교육 금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사교육 관련된 기업들이 완전히 폭락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게 옛날에 이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그 우리 대표님하고 와서 그 이 대담을 할 때 그 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장기 투자하기 좋겠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저평가돼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미국이 좋을 것 같다. 어디가 좋으세요? 이렇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뭐 펀더멘탈이나 경제적인 면을 떠나서 중국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 그거가 이제 말하자면 그 1인 뭐 일당 독재, 1인 독재니까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장기 투자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뭐 사교육 금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주가 폭락하는 거는 거의 40% 이렇게 빠졌으니까 엄청난 그렇죠. 폭락이죠. 그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분명히 뭐 그거 이제 뭔가 이렇게 데미지가 가겠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거죠. 이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불확실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측 가능한 어떤 위험한 요소들은 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스탠스를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예측 가능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게 황당한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은 빼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중국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왜 그러면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할까 이제 이런 것들도 시장이 좀 의아스럽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걱정스럽게 보는 거는 말하자면 뭐 이런 알리바바나 소위 얘기해서 이 디지털 공간 이런 쪽이 커지면 통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집권 세력은 제일 겁나는 게 자기네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것도 하나의 디지털 공간의 권력이니까 그렇죠. 힘의 축이 이동하잖아요. 그걸 제일 겁내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이 최근에 일련의 행동의 첫 번째 나왔던 건 암호화폐를 때려잡는 것부터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보면 그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를 완전히 그냥 부활시키고 채굴도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거기서부터 뭐 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도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다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공산당 또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통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얘기한 그 가상화폐 이런 것들도 컨셉추얼리 개념적으로 보면은 중앙 집권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분산원장 이런 얘기하지만 중앙 집권적이라기보다는 누가 그 뭐랄까 통제를 한 사람이나 한 곳에서 독점하는 게 아니고 다수가 말하자면 그 동의하는 체제 그런 쪽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주의 체제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뭐 각각 갖고 있는 레저 분산원장에 뭐 과반수 이상이 오케이 해야 그게 인정되는 그런 체제니까. 그래서 이제 뭐 디지털 공간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공간도 뭐 디지털 공간이 점점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구글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도 안 되고 우리나라 카카오톡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홍콩에 그 아이디를 따서 실질적으로는 쓰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제일 겁내하는 거 아닌가? 이거 괜찮아? 뭐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없앨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불확실성이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불안한 거는 이게 중국 증시가 중국 증시 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것의 어떤 여파로 이게 무슨 일이 있지 무슨 악재가 네. 있나 이러면서 다른 주변 국가까지 다 흔들어 놓잖아요. 특히 네. 우리 같은 경우는 위안화하고 연동이 많이 되어 네, 있고요. 네. 증시도 되게 밀접하고 네, 네, 이 네. 산업 자체가 묶여 있다 보니까 네, 네. 중국 증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한국도 이게 어떤 조정의 빌미를 가져오는 거 아니냐. 네. 거기 막 그 헤지 펀드라든가 뭐 MSCI 그 뭐죠 네. 패시브 자금들 네. 막 정리를 하면서 중국만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신흥국. 네. 그럼 우리도 같이 정리를 하니까 비율대로.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참 우리가 억울하다. 그래서 선진국으로 가야 된다. 아니 뭐 당연한 거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무역 체제 WTO에서도 이제 이머징에서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머징 국가에서 주던 혜택들이 없어졌고 그리고 선진국으로 분류가 돼 있고 유엔에서도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고 뭐 G7 회의하면 초청 받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정치, 외교, 뭐 무역 체제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는데 유독 이 자본시장 쪽에서 뭐 우리가 이머징에 들어있다. 이거는 사실 우리 정책의 실패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뭐 여러 번 우리가 MSCI 선진국 지수 들어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뭐 포르투갈 같은 나라도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못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 제가 이제 그 여러 번 얘기하지만 글로벌 자금의 큰 자금은 국부 펀드나 아니면 연기금 펀드인데 그게 이제 제일 큰 자금들이고 뭐 그다음에 일반 펀드들이 있고 근데 큰 자금들은 벤치마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패시브 자금으로.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그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 제일 비중이 큰 데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는 이제 미국처럼 큰 국가, 시장이 큰 국가에는 단일 국가로 들어가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머징 마켓 그러면 한국에만 들어오는 자금은 되게 작아요. 옛날에 보면 뭐 이스트 아시아 엑스재팬 그래서 일본 빼고 뭐 저 동북아 뭐 이렇게는 들어오는데 아니면 그레이트 차이나에서 뭐 이 중국 메인랜드, 홍콩, 뭐 대만 이렇게 묶어서 조금씩은 들어가는데 더 크게 들어가는 거는 그냥 이머징 마켓 인덱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머징 마켓으로. 근데 이머징 마켓에서 비중이 제일 큰 데가 중국인데 중국이 저렇게 꼬라박으면 이머징 마켓에서 돈을 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도 덩달아서 팔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의 삼성전자 비중이 제일 크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폭락을 하면 코스피가 뭐 삼성 주가가 빠지는데 옆에 있는 다른 주식은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래서 좀 하여간 우리나라가 뭐 정책 당국자들이 좀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얼른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주식시장도 안정화되고 그래야 외환시장도 안정화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되게 뜨뜻미지근한 시장 상황이잖아요. 네, 네. 오르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하락하지도 않고. 그 지칠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뭐 제대로 수익을 내기도 어렵고 그렇죠. 뭐 계속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어떤 이런 중국의 영향들로 인해서 이러한 시장이 유지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중국의 그러한 어떤 불안전성이 조금 더 미중 관계 이런 것이 부각되면서 조금 심해졌을 때 우리가 하락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건 아닐지. 네. 예, 이걸 되게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약세장이 시작될까 봐. 그렇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펀더멘탈이 좋으니까 중국 시장이 빠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별로 안 빠지잖아요. 굉장히 견조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펀더멘탈이 뒷받치고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요인인데 최근에 이제 실적도 발표되는데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냥 억울한 거죠.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빠지니까. 진짜 뭐 오늘도 뭐 확정 실적 나왔지만 12조 5천억인가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근데 관심도 없어. 뭐 관심도 없고 뭐 LG전자도 1조 넘었다는데 관심도 없고.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펀더멘탈이 튼튼하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국이 흔들릴 때 좀 덜 흔들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뭐 시장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게 큰 그 하나의 버팀목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수급 측면에서
이 뭐 외국인들이 계속 팔지만 기관은 이제 안 팔잖아요. 그렇죠. 기관은 서 있고 그래도 그 외국인들이 파는 거를 동학개미들이 많이 받아내서 시장의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보니까 좀 문제의식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이제 신화통신 같은 데서 뭐 우리가 하는 게 뭐 시장을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고 크게 보면 우리는 뭐 개방하고 뭐 또 사회주의 뭐 시장 경제 체제를 그러니까 사회주의지만 시장 경제 체제를 존중하면서 뭐 계속 가는 길을 가는 거다. 대신에 이제 지금 이거를 뭔가 정비해야 될 걸 정비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뭐 놀라지 마라. 이거를 뭐 오해하지 마라. 이런 최근에 뭐 어제 그래서 그게 아마 신화사통신에 그 논설이 뜨고 나서 어제 그 밤에 보면은 뉴욕 시장에서 이 중국 관련 이게 이제 지수가 상장되어 있는 건 홍콩 H 지수하고 차이나 A50 지수가 한 차이나 A50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한 3% 이렇게 올랐던 것 같고 뭐 홍콩 H 지수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그 보면은 그 차이나 드래곤인가 하는 ETF가 있어요. 네. 그 ETF는 거의 9%가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원래 급락 뒤에는 또 반등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중국 시장이 좀 올랐죠. 이제 그런 걸로 보면 일단은 조금은 뭐 시장이 그 충격을 좀 받아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런 걸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 뭐 서학개미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중국을 용감한 사람은 들어가겠지만 그냥 마음 편하게 미국을 투자하지 굳이 중국을 투자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50% 가까이 폭락했지만 네. 그걸 싸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면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왜 모르냐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 충격으로 해서 팔고 싶은 물량들은 많이 팔지 않았겠냐. 한 3일 동안 급락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밤 오늘 해서 반등했으니까 급한 물량은 다 끝나지 않았겠나 싶어요. 그리고 그 매도한 그 주체 세력들이 아주 그 초기에 투자해서 그래도 수익이 큰 어떤 그런 투자자들일 거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뭐 개인들은 그럴 수 있고 기본적으로 큰 돈들은 인덱스를 따라서 움직이니까요. 그거는 뭐 수익의 개념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단 증시 지금은 그냥 그러니까 횡보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강세장의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까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답답하네요. 아니,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데 현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뭐 펀더멘탈을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지금 뭐 걱정되는 것들은 펀더멘탈은 워낙 좋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걱정되는 건 통화 정책의 변화인데 어제 FOMC 회의가 있었지만은 뭐 아직은 괜찮은 거잖아요. 아직은 걱정하지 마라 이런 거잖아요. 한동안은 계속 완화적인 정책을 끌고 가겠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탈이나 통화 정책 양쪽을 봤을 때는 뭐 시장을 아직 좀 더 간다고 보는데 제일 문제가 수급인 거죠.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이머징 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시장은 빌빌거리는데 선진국 시장은 좋아요. 선진국 시장은 미국은 뭐 계속 네, 계속 신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유럽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최근에 또 이제 중남미 시장도 조금 충격을 받았거든요. 칠레나 뭐 이런 등등. 근데 우리가 다 그런 데하고 같이 엮여 있거든요. 이머징에 있기 때문에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남미에서 뭔 일이 터져도 우리 영향을 받고 뭐 중국에서 터져도 영향을 받고 뭐 터키에서 터져도 영향을 받고 이게 코미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중남미 시장도 미국이 혹시 테이퍼링 할지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는 얘기는 큰 항공모함이 돈을 푼 달러의 기축통화가 팽창해서 긴축으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영향을 받는 건 중남미거든.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돈들이 중남미 쪽에서 달러로 바꿔서 미국으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런 것들 미리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미국이 테이퍼링 이야기가 하기 시작하면 먼저 이머징 국가들은 캐피탈 플라이트죠. 돈이 빠진 걸 막기 위해서
먼저 금리를 인상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금리 인상하는 국가들이 한두 나라씩 나오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연말에 뭐 하겠다라고 뭐 거의 얘기가 뭐 나왔죠. 하고 싶죠. 하고 싶은데 지금 이 코로나가 확산돼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못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코로나가 안 줄어들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코로나라는 이 문제 때문에 델타 변이 네. 이것 때문에 그 속도를 늦추게 되면 나중에 더 큰 비싼 값을 치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걸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이제 저 뭐랄까 뭐 코로나는 코로나고 또 이제 정책은 정책이니까 어쨌든 이제 제일 큰 거는 미국의 기준점이니까 달러가 그렇죠. 기준점이니까 달러의 변화가 생길 때 거기에 적응해서 미리 조금씩 우리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 충격이 나중에 한꺼번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네.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더 네.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그 지금 주식시장이 이제 네. 워낙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흉흉한 얘기가 많이 떠돈단 말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거 연기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그 연기됐어도 우리 기존에 10억 뭐 그거 3억, 10억짜리 네, 있으니까 보통은 9월서부터 추석 지나고 나서부터 물량을 정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갈수록 시장은 좀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의 2분기 이게 피크아웃 아니냐 경기에 3분기까지. 모멘텀으로 보면 그렇죠. 모멘텀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좋아지는 그 속도 그거는 이제 기울기는 꺾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 때문에 하반기를 그러니까 4분기를 좀 위기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4분기는 그럴 수도 있어요. 4분기는 왜냐하면 미국이 계속 백신을 맞으니까 아마 연말쯤에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죠. 그리고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인데 이번에도 보면은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어제 FOMC 그 회의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때 통상적으로 미국의 연준 페드죠. 페드에서 중요한 코멘트들을 시사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속도로 좋아지면서 물가가 높게 나오면 연말쯤부터나 내년 초부터는 테이퍼링을 들어간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신흥국들은 먼저 움츠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을 하겠죠. 하고 뭐 뭔가 통화 정책에 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기조가 흔들리는 건 아니지만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도 그때 버냉키 쇼크 나왔을 때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고 뭐 그 후에 회복하고 또 2014년, 2015년 올라갔지만 일단은 통화 정책의 변화가 조짐이 보이면 시장을 한번 출렁거리기 때문에 연말 4분기에 조정이 올 거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던데 동의하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봐야지. 그때 가봐야? 가서 미리 뭐 아니 뭐 주식을 1,000억 들고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서량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팔 수 있는 건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우리가 4분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왔잖아요. 근데 뭐 모두가 예상했듯이 그냥 별다른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지난번에. 그렇죠. 맞아요. 이번에 그래도 이제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기본적으로 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왜냐하면 고용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가 이야기도 하지만 이제 결국은 연준의 목표 세 가지가 하나는 이제 물가에 대한 안정, 또 하나는 이제 그 고용 확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금융시장의 안정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의 확대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정치적으로 제일 중요한 의미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완화적인 정책을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뭐 걱정하지 마라 하는 얘기가 톤이 있었고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미국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지금 테이퍼링 양적 완화 할 때 테이퍼링을 할 때 MBS 모기지 증권을 MBS를 먼저 이렇게 줄이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뭐 보니까
뭐 MBS하고 국채하고 동일한 비율로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온 걸로 봐서는 아직은 우리가 손댈 생각이 없다 이런 거고. 근데 이제 또 반면 한쪽에서는 그렇지만 테이퍼링을 염두에 둬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약간 그 중립적으로 나왔죠.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현재로서는 크게 그 네. 뭔가 당장 걱정할 건 걱정할 아니에요. 거는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뭐 우리가 4분기 뭐 이렇게 우려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3분기 우리가 지금 시점은 좀 이렇게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필요가 있는가? 아니 상승이 사실은 지금 돼야 되는데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이고 그러면 네. 사실은 뭐 최근에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실적이 좋은데 돌아서면 빠져. 뭐. 그러면 아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니요. 보니까 오늘도 주가를 보니까 OCI하고 현대자동차 이런 게 많이 빠지던데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OCI 무지하게 좋고 3분기에도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빠져. 철강, 포스코, 현대자동차 다 실적이 엄청 좋고 3분기에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빠져. 물론 이제 왜냐하면 좋은 이야기가 나오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죠. 그 전에 살았던 것도 수익이 났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추세가 거기서 꺾이는 게 아니고 3분기에도 좋다는데 그러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 것들을 또 다른 투자가 들어와서 받아주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새로운 주식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그 개인 투자자들도 뭔가 크게 네. 하락하는 경우에 밑에서 받는 네. 그런 거지 1조, 2조씩 사더라도 네. 막 이게 쫓아가면서 막 이거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쫓아가면서 사면서 장을 띄우는 거는 그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큰 자금들이 그냥 벤치마크 플레이하는 자금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은 뭐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 뭐 저 이 펀드로 돈이 들어오든가 아니면은 뭐 큰 기관 투자가들이 거기에 비중을 늘리든가. 근데 그쪽에 비중을 안 늘리잖아요. 다 선진국 쪽으로 비중을 늘리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뭐 일단 거기가 경제 펀더멘털도 좋고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번에 뭐 IMF가 높인다고 해서 4.7%잖아요. 근데 세계 경제 성장률이 6%잖아. 그렇지. 물론 이제 우리는 베이스 이펙트가 있죠. 작년에 좋았으니까. 근데 뭐 미국은 6%보다 넘게 성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지금 백신의 격차가 있잖아요. 선진국들은 백신을 계속 맞으니까 어쨌든 경제가 돌아갈 거고 아직 신흥국들은 백신을 못 맞고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미국의 퇴직연금의 시아요다. 그럼 굳이 여기다 돈을 넣겠어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뭐랄까 이게 우리가 이제 벤치마크 플레이어라고 하는데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 연구하지 않고 그냥 시장을 사는 돈, 그 돈이 더 큰데 그 돈들이 들어오면 올라가도 사요. 그냥 올라가도 그냥 자기네 비중을 맞추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들어와야 지수가 싹 가는데 그게 뭐 항공모함이 안 받쳐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참 그냥 제가 보기엔 하여간 이 동학개미들이 쫙 사서 지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 장이 끝나기 전에 얼른 선진국 지수에 좀 관찰 대상국이라도 집어넣어서 이거 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받아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가 선진국 지수에 못 들어가는 정확한 이유가 뭐 그때 말씀하신 게 물 건너왔어요. 다 끝난 거잖아요. 아니 다시 시작해야지. 다시 협상을. 그렇지. 그럼 이제 내년도를 보고 1년 후를 보고. 아닙니다. 그거 들어가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일단은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야 되고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서 한 2년 정도 지나가.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거라서. 그럼 뭐 지금 관찰 대상국에도 없어요. 그럼 지금 장에서 우리가 이거 기대하기는 뭐 어려운 거고. 어렵죠 지금. 예. 지금 사실 작년에. 근데 이제 지금 장에서 기대할 거는 뭔가 이 이머징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넘어와서 왜냐하면 이제 이머징이 아무래도 선진국보다는 또 좋을 때는 탄력이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익률이 더 높으니까 이제 큰 손들이 이 이머징 자금 쪽으로 돈을 집어넣는 상황이 되면 우리 시장이 좋으니까 이제 들어올 텐데 지금 뭐 이머징 마켓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큰 데가 중국인데 중국이 저러고 있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들어오는 어떤 뭐죠? 바로미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달러 약세잖아요. 달러 그렇죠. 약세가 돼야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50원대, 154원 우리
강세란 말이죠. 그렇죠. 달러 인덱스가 지금 92, 93 이렇게 돼 1154 있으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이제 달러 원, 네, 원화가 원 원화가 달러도 이제 뭐 그렇고. 1,150원 이런데 이제 크게 보면 달러 인덱스를 봐야 되니까 달러 인덱스가 80에서 100의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지금 92 정도 레벨이고 달러가 쉽게 약해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테이퍼링 한다 그러니까 그 달러가 약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고 그래서 조금 뭐 좀 답답하죠. 예. 왜냐하면 하여간 제가 봐도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게 좋아지고 있고 펀더멘탈은 튼튼하고 밸류에이션은 싼데 뭐 이런 수급에 이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 수급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외국인이 사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장은. 지금 그림에서는 뭐 개인들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공모주 쪽으로 돈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들이 좀 전환돼서 주식을 살 수도 있고 기관들은 중립적일 것 같고 일단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국민연금이나 뭐 다른 연기금이 굳이 한국 주식을 팔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에 좀 많이 줄였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시장은 올해 들어서 내내 서 있었잖아요. 박스권인데 서 있는 동안에 미국이나 선진국 지수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에 비중이 커졌을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국 비중이 좀 줄어들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뭐 국민연금이나 연기금들이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와 줘야. 근데 이놈들이 뭐 지금 별로 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다 이 자기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는데 개인 투자가는 막 종목도 열심히 보고 뭐 시장도 분석해서 이때쯤 되면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큰 그룹으로 외국인 투자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작아요. 홍콩이나 뭐 싱가포르에서 헤지펀드 한 애들이나 그렇게 하고 큰 자금들은 뭐 연기금 펀드나 퇴직연금이나 국부펀드나 이런 건데 그거는 그냥 벤치마크 플레이어다 이거지. 아니면 ETF나 뭐 블랙스톤에 이런 것들은 다 돈 들어오면 사고 돈 빠지면 팔고 이런 거죠. 삼성전자를 왜 여기는 계속 팔겠어요? 걔네가 뭐 돈이 삼성전자를 안 빠져나가서. 좋게 보겠어요? 삼성전자가 괜찮은 회사인데 그냥 돈 빠지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답답한 장 당연히 올라야 되는 실적도 좋고 네네. 뭐 여러 가지 펀더멘털로 봐서 올라야 되는데 못 오르니까 이제 실망 매물이 더 나오면서 더 그럴 수 하락을 있죠. 하게 되는. 네, 센티먼트가 나빠지죠. 그러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장에 올라가고 뭐 실적이 딱 발표했는데 실적이 잘 나왔으면 또 주가도 올라가고 그러면 신이 나서 주식을 더 사고 하는데 실적이 잘 나와도 빠지고 이틀 오르면 그 다음날 빠지고 뭐 이제 될 것 같아서 따라 들어가면 그 다음날 또 빠지고 뭐 이러면 사람들이 하다가 에이 센티먼트가 죽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수급에서 또 이제 내년이나 연말 내년 가면 조금 걱정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좀 들어와서 수급을 받쳐주지 않으면 제가 기사를 최근에 보니까 그 우리나라에서 올해 들어서 공모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IPO 많이 했고 증자도 많이 했잖아요. 그 금액이 100조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큰 돈이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제가 한 30년 이 시장을 봐온 그 경험에 의하면 어떤 한 해에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 물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급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별로 안 좋더라고 시장이. 그래서 올해 지금 벌써 8월인데 벌써 100조가 넘어가면 연말까지는 훨씬 더 또 IPO 계속 그렇죠. 대기하고 8월에 또 있잖아요. 슈퍼위크 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로 장이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 이제 동학김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량주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냥 작년에 우량주들이 막 7, 8%씩 하루에 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정말 막 열광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올해만 삼성전자 개인 네. 투자자들이 한 30조 이상 샀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네. 근데 올해 장을 보면은 우량주가 안 가고 중소형주 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급장이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돈들이 들어와서 펀더멘털 쫙 이렇게 밀어붙이는 장에서는 그런 게 가는데 지금은 이게 수급이 막혀 있잖아요. 그렇죠. 수급이 막혀 있기 때문에 무거운 주식은 큰 놈이 들어와서 사조에 올라가잖아요. 뭐 작은 돈으로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 몇백만 주씩 사줘야 이게 매물을 받아내고 가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뭐 시장에 특히 이제
증권회사 객장에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증권사 직원들, PB 이런 사람들은 그걸 다 알죠. 삼성전자, 현대차 사도 이게 재미가 없다. 재미없다는 거. 그러면 어딘가에 좀 가벼운 주식을 원할 거 아니에요. 가벼운 주식. 또 하나는 이제 뭐 그걸 빈 곳간 찾기인데 뭐 그동안 기관 투자가 많이 안 샀어. 그래서 곳간이 비어 있는 거 그런 거 중에서 좀 좋아질 개연성이 있는 주식 그런 것들을 끌어올려야 기관도 좀 따라와 사주고 하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지금 좀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미국 투자 뭐 이런 얘기 어쩌고저쩌고 10조 뭐 투자하네 어쩌네 이런 얘기 나와도 네. 결국 오르는 건 소부장이 오르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소재들 그렇죠. 부품주가 올랐죠. 네, 자동차도 그러니까 완성차. 현대차기아 그러니까 지금은 특징이 뭐냐면 무거운 놈들, 등치 큰 놈들 이거는 수급이 별로 안 좋으니까 얘네들은 제끼고 그 아래에 섹터에, 있는 작은 것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고민이 네. 그럼 지금 이것이 연말까지 갈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별로 좋아질 가능성이 없으니까 수급이. 그렇다면 모르죠. 뭐 또 애들이 또 이 상황이 우리가 이제 미래를 예측하기 참 어려운 게 뭐 상황이 또 뭐 한 가을쯤 되고 찬바람 불면 외국인들이 또 여건이 바뀌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 지금은 그렇죠. 지금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지금 이 우량주, 대형주 들고 있는 거 이거 정리하고 네. 그 밑에 중소형주로 바꿔 갈아타야 되나? 아니 이걸 그래서 많이 이제 제가 고민한다. 뭐 이런데 나와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야 된다. 주식을 매매할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를 매매해라.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매매하라. 결국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보면 결국은 우량주들이 가더라.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주식에서 대박을 노리겠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으로 수익률을 갖다가 뭐 한 7, 8%네. 그러면 주식으로서 충분히 닭의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본적으로 뭐 안 움직이더라도 펀더멘탈이 있는 무거운 주식들이라도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한 뭐 6, 70% 깔고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주식은 트렌디한 주식을 따라가면서 매매하는 거죠. 뭐 포트폴리오 전체를 갈아엎고 이렇게 하게. 왜냐하면 이제 시장을 우리가 다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을 따라가다 보면 무지하게 매매를 많이 하고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면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건 수수료만 나와.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로 매매를 해야 된다. 근데 포트폴리오 기본을 깔아놓고 나머지 뭐 3, 40% 또는 50% 이거를 이제 시장의 테마성 주식들을 이제 매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 60%에서 70% 정도는 그 우리 소위 우량주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아니 뭐 다 그런 무거운 거니까 플랫폼도 있잖아요. 네이버, 카카오 그런 이런 거 것도 있잖아요. 대형주들 그러니까 한국 대표 네. 섹터 우량주들 이런 것들로 분산을 해놔라.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레커멘드 하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반 정도는 그렇게 기본 포트폴리오를 깔아놓고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기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때그때 반찬을 또 몇 개 따로 놓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죠. 그 40%를 가지고 그 섹터 내 어떤 중소형주가 됐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테마주를 같이 따라가면 된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주식들을 뭐. 근데 지금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네. 인해서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막 그 콘택트 경제주 뭐 리오프닝주 해가지고 막 부각이 되는 그랬죠. 가라앉았잖아요. 여행주, 항공 뭐 이런 예. 거 맞아요. 이런 것들을 지금 선매수, 취매를 해서 기다리는 전략을 써도 되는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있고 아직 위험하다, 멀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여행을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특히 해외여행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항공주는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 이런 것들은 화물로 해서 뭐 어쨌든 이 어려운 와중에도 수익을 내니까 뭐 그렇긴 한데 여행주 뭐 리오프닝해서 뭐 그죠? 최근에 뭐 화장품 주식도 엄청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약간의 리오프닝 관련된 건데 뭐 여행, 화장품, 뭐 또 의류 뭐 등등 그런 것들 이런 것들에 다른 대해서 건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엔 여행주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기대감이 너무 빨리 간 거 아닌가. 예, 특히 이제 뭐 여행주라고 하는 게 무슨 국내 여행 갖고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외여행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도가 이제 대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 관련해서 모든 뭐 사람들 저 후보들마다 그 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집 네. 늘려서 분양하겠다, 네. 공급을 늘리겠다. 네. 그러니까 건설주 지금 선취매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무슨 뭐 종목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건설주가 밸류에이션이 싸요. 보시면. 지금요. 네. 건설주가 보면 대표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밸류에이션이 낮은 주식 중에 하나야. 물론 이제 그 은행주, 증권주 이런 금융주도 밸류에이션이 싼데 건설주도 밸류에이션이 싸요. 그러니까 물론 미래 성장성에 대한 뭐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할 텐데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가 밸류에이션이 싸서 만약에 어떤 모멘텀이나 그 계기가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것도 하나의 유효한 전략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서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쳐다보다가 뭔가 재료가 나와서 사람들의 센티먼트가 바뀌면서 올라갈 때 따라붙는 게 훨씬 더 좋은 매매 지루하지 전략으로 않으니까. 네, 왜냐하면 오래 기다리면 사람들이 지쳐서 올라갈 때 팔거든요. 근데 그 지금 원전과 관련해서도 좀 갑론을박이 좀 뜨겁잖아요. 네. 원전 소형 원전 뭐 미국하고도 MOU 맺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원전 지금의 정부에서는 이제 좀 어려웠지만 네. 다음에 뭔가 정부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또 이 정부의 어떤 후보들도 좀 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랬을 때 이 원전주가 미리 가지고 있으면 좀 이것도 상승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네. 이거는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이걸 찬성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그 다음에 네. 좋아지는 거니까 네. 아직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던데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주식이 두산중공업이죠. 네. 두산중공업이 주가가 한 3만 원까지 갔을걸요. 그 10,000원대에서. 많이 올랐네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보려고 열어보는데 네. 그게 아마 한미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때 이제 갑자기 예기치 않게 원전 이야기가 나왔죠. 원전 협력에 대한 얘기가.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이게 12,000원에 있던 게 32,000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세 배. 총알같이 올라갔다가 지금 22,550원인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원전, 이거는 이제 독일은 원전을 다 없앴죠. 녹색당에서 재생에너지로 해서 원전을 다 없앴는데 짧게 보면 사실 환경의 문제에서 원전이 사실은 그 환경 이슈로 왔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좋죠. 네. 제일 나쁜 건 석탄이죠. 석탄. 우리나라 아직 석탄 발전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석탄 발전소를 없애는 쪽으로 먼저 갔어야 되는데 이게 약간 정치적인 어젠다가 돼서 원전을 없애는 쪽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원전의 가장 큰 문제는 사고가 나면 이거는 뭐 대형이죠. 재앙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과연 원전이 없이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할까? 예.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적절히 통제하면서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그 소형원전 관련돼서는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사고의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미래에 이제 그 어떤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두산중공업 같은 회사도 아마 미국에 있는 이런 소형원전 관련된 회사에 이제 지분 투자도 하는 것 같고 미국하고 한국하고도 그런 부분에서 협력하자 뭐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뭐 그런 맥락에서 이게 주가가 무지하게 오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기대감은 그렇게 팽배돼 있는데 보여준 게 있냐?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는 조금 이제 확인하면서 가야죠. 왜냐하면 이거 수주 산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원전을 어디서 했다. 그럼 수주했다는 뉴스가 먼저 나올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그런 뉴스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시가총액은 지금 크거든. 10조가 넘어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기대감만으로 올라가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거다. 실적으로. 네. 실적이 아니라 수주. 수주 발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거는 네. 이게 실적이 좋다고 해서 다 좋아질 거로 생각했던 것들이 안 맞아 떨어지니까 그렇죠. 자꾸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맞아요. 투자 아이디어를 맞아요. 찾는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왜냐하면 실적이 좋아진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큰 주식들이 많으니까 업종 대표적 큰 주식. 근데 이거는 수급이 지금 안 받쳐주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뭔가 새로운 뭐 아이디어, 새로운 거 그런 것들이 나오면 뭐 최근에 제일 많이 오른 게 메타버스 관련 주식이라고요. 그렇죠. 10배씩 올랐다며 작으니까. 자이언트 스텝. 네, 작으니까. 네. 근데 벌써 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난 거죠. 그쵸, 뭐. 왜냐면 이제 그 회사가 돈을 지금 잘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들이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이슈, 새로운 테마 이런 것들을 시장에 찾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좀 지지부진한 답답한 증시 종목장인 거죠. 종목장. 예, 종목장. 이게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바뀔 만한 그 어떤 이벤트? 외국인이 이슈? 사주는 거예요. 제가 외국인이 사주는 거예요. 결국 그 수밖에 없는 외국인이 건가요? 들어와 주는 거. 예.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살 만한 이슈, 그 아니면 결국 달러 약세. 아니면 중국 애들이 좀 정신 차려서 중국 시장이 돌아서서 올라가는 모양이 나와요. 중국이 상승하면은 이머징 그렇죠. 그 자금이 예, 들어오면서 예, 같이 예, 사주니까 그렇죠. 이머징 쪽으로 자금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이 좋으니까. 별로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만약에 근데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상대적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많이 빠졌거든요. 하긴 지금 싸죠. 예. 그 주가라고 하는 게 제일 큰 호재는 많이 빠진 거예요. 펀더멘털의 변화가 물론 뭐 회사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면 할 수 없는데 펀더멘털의 변화가 크게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게 제일 호재고 제일 큰 악재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비싼 거.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 수급이 목에 차니까요. 근데 이제 중국은 악재가 막 나와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게 하나의 이제 발판은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밤에 그 차이나 ETF 같은 경우가 하루에 9% 올라가는 급등을. 그런 거죠. 자, 만약에 우리가 여유 자금이 있다면 네. 이렇게 좀 조정을 받을 때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은 그냥 여유 자금으로 그 네.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주식을 사는 게 낫죠. 사요. 왜냐하면 지금 뭐 다른 대안도 없잖아요. 자기 뭐 가지고 있다고 뭐 돈이 저절로 불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점점 아마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개인들의 해외 투자 쪽으로 점점 돌아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오히려 내년도서부터는 아니, 올 연말서부터는 해외 투자가 오히려 좀 안정적.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투자가 지금도 뭐 어쨌든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사람들이 따라가 사지. 뭐 개인들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들이 결국 한국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점점 줄이고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이 좀 침체될 것이냐 계속 이렇게 상승할 것이냐의 바로미터로 예탁금을 보자 예탁금이었죠. 이랬잖아요. 네, 개인들의 자금 그렇죠. 네. 증가세.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탁금이 지금 정체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맥스가 70조 넘어갔었는데 지금 한 67조인가 8조인가 65조 좀 넘어가 있는 것 같은데 60몇 조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수급이 제대로 안 풀려 있는 거죠. 네. 하여튼 그렇다면 외국인이 다시 턴을 하는 턴을 할 수밖에 없는 유리한 상황. 중국의 어떤 증시 상승이라든가 아니면은 달러 약세라든가 그렇죠. 뭔가 우리가 이런 이벤트를 잘 지켜봐야 되겠군요. 뉴스로. 네. 그러니까 뭐 달러가 좀 약해지고 이머징 통화가 강해지고 중국의 증시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포지수라고 이야기하는 변동성 지수 빅스가 낮아지고 뭐 이런 여건들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국제금융연구소인가 국제금융연구소 같은데 그 정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네. 국제경제연구소인가 국제경제연구소인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글로벌 펀드 플로우를 매주 게시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면
이머징 펀드에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런 걸 보시면 도움이 되죠. 아, 이머징 쪽으로 세계 자금이 지금 조금 늘어났다. 펀드 플로우가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게시가 되거든요. 그 홈페이지 안에 어디 찾아보시면 그걸 보시면 증권사도 그런 걸 팔로우업해서 자료로 내긴 해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머징 쪽으로 돈이 들어온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그러니까 뭔가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야 되니까 그래도 뭐 저 주가 많이 빠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에 더 지쳐하는 것 같아요. 차라리 빠지면 아 조금 더 사자 이런 어떤 기대감이라도 있는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게 막 그냥 이거 끝내야 되나? 맞아요. 네, 더 진이 빠진다고 그러시면. 근데 하여튼 이런 게 사실은 일반적인 주식시장의 모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네. 예. 그 작년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잊어버리시고 이게 이제 평범한 우리 주식시장이라고 또 생각을 이러다가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하여튼 잘 버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을 잘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요. 네, 하여튼 좋은 이벤트, 그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빨리 왔으면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네,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좋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하루도 답답하셨겠지만 힘내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의 여유 갖고 웃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내일도 또 화이팅하는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